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동주의보 레드크리스입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죠? 혹시 여러분 최근에 집 구하다가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부동산에 가서 이 집 집주인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 중국분이세요? 라는 대답을 들은 적 있나요? 아니면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 이름이 한자로 되어 있거나 통역이 필요한 상황을 겪어본 적은요? 저도 처음엔 가끔 있는 일이겠지. 요즘 세계화 시대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가끔 있는 일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데이터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가끔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변화라는 걸 알게 되실 거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완전히 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도 꼭 알려주고 싶어지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저는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최근 몇 년간 뭔가 이상한 변화를 느꼈어요. 외국인 집주인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혹시 내 착각일까? 싶어서 직접 데이터를 뒤져봤는데 법원 등기정 보광장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이 무려 15,614명. 15,000명이면 많은 건가? 하실 분들 있으실 텐데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2010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그것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2010년에는 전체 매수인 중 외국인 비중이 고작 0.2%였어요. 500명 중에 1명꼴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0.91%예요. 100명 중에 1명꼴로 늘어났습니다. 10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거죠. 그래도 1%도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규모를 생각해보면 이 1%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이 외국인 매수자 중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5%예요. 10명 중 67명이 중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잠깐,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주변에는 일본도 있고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왜 유독 중국인만 이렇게 많을까요? 더 파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토지 보유 건수가 2016년 2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늘어났어요. 7년 만에 3배가 된 거죠. 3배면 많이 늘었네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만이에서 2023년 2,081만이로 약 29% 증가했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 841억 원에서 3조 6,933억 원으로 무려 77%나 올랐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땅을 많이 산 게 아니라 비싼 땅들을 골라서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핵심 부동산들을 매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지역들이 타겟이 되고 있는지 보면 더 놀라워요. 서울에서는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순으로 많고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원미구, 시흥시, 안산시 단원구 순으로 많아요.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교통이 편리하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에요.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계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우리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정말 충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최근에 집 사려고 은행에 대출 상담 받으러 가본 적 있으세요? 은행 직원이 뭐라고 하던가요? LTV 규제 때문에 60%밖에 안 됩니다. DTI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요. 다주택자시면 대출이 어려워요.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죠? 특히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어떤가요? 대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요즘 서울에서 15억 넘지 않는 아파트 찾기도 어려운데 말이죠. 저도 몇 년 전에 집을 살 때 정말 고생했어요.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온갖 서류를 다 준비해야 했고, 그래도 원하는 만큼 대출이 안 나와서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우리가 받는 이런 까다로운 규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요. 그럼 외국인도 우리랑 똑같은 규제 받는 거 아니야?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법적으로는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LTV, DTI 규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자국의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인이 한국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해봅시다. 한국은행에서는 LTV 규제 때문에 6억밖에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중국은행에서 10억을 전액 대출받아서 한국에 와서 현금으로 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중국은행의 대출까지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설마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 있어요, 진짜로.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놀라워요. 중국인 어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가주택을 78억 원에 매입했는데 이 중에서 78억 원을 중국은행에서 100% 풀 대출받았어요. 또 다른 중국인 B씨는 마포구 망원동 상가주택을 16억 원에 사면서 16억 100% 풀 대출받았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B씨는 이미 다른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다주택자였는데도 대출을 받은 거죠. 한국인이 다주택자면 어떻게 되죠? 대출도 거의 안 되고 세금 폭탄까지 맞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국회 자료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18년에는 전체 주택 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이 0건이었어요. 2019년에는 1건이었고요. 그런데 2020년에는 18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187건이요.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규제가 강화됐는데도 오히려 외국인들의 고액 대출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출들이 주로 어느 은행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아세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국민은행이 외국인 대상 상가 부동산 신규 대출을 600억 원, 하나은행이 330억 원을 해줬어요. 600억 원이에요, 600억 원.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외국인들이 주로 상가나 상가주택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가는 주택보다 대출 규제가 덜하거든요.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루트를 찾아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가요? 같은 땅에서 살면서 같은 세금을 내면서 왜 규제의 잣대가 이렇게 다른 걸까요? 대출만 문제가 아니에요. 세금 측면에서도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다주택자세요? 아니면 주변에 집 여러 채 가진 분 있으세요? 그분들이 세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시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해요. 양도소득세만 봐도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1030%를 추가로 더 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3억에 산 집을 5억에 팔면 양도소득이 2억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645%의 세금을 내는데 다주택자는 여기에 추가로 1030%를 더 내야 해요. 최대 75%까지 세금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억 번 돈 중에 1억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다주택 중과세가 세대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세대원 파악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주민등록등본만 떼면 가족관계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은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가 누군지, 자녀가 몇 명인지, 각자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결국 중과세 대상에서 빠지기 쉬운 거죠. 그래도 외국인은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지 않나? 있긴 해요. 비거주자 양도소득세라는 제도가 거래금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미리 떼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실효성이 떨어져요. 나중에 세금 신고하면서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이 받는 중과세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더 큰 문제는 자금 출처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확인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한국인은 어떤가요?
국세청에서 모든 금융거래를 다 추적할 수 있어요.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어떻게 번 돈인지 다 알 수 있죠. 하지만 외국인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관세청에서 조사해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2021년 4월에 최근 3년간 외국인 아파트 매매 자금을 분석했는데 840억 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 55채를 불법으로 취득한 외국인들을 적발했어요. 840억 원이에요. 55채. 그것도 서울에서만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더 많을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적발된 것만 이 정도라는 거예요. 적발되지 않은 건 얼마나 더 많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뭘 하고 있냐면 2021년 11월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관세청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관리하려고 하는구나 싶었는데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어요. 이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임대시장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세나 월세 구할 때 이런 경험 많이 하시죠? 부동산에 가서 이 집 괜찮네요. 집주인분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 중국 분이세요. 또는 외국 분이세요? 라는 대답을 듣는 경우 말이에요. 처음엔 요즘 세계화 시대니까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더라고요.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을 보면 작년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에서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가 17,786건이에요. 17,786건. 하루에 거의 50건씩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보여드릴게요. 2010년에는 고작 몇천 건이었어요. 2019년에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었는데 그 뒤로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2020년 1만 1,152건, 2021년 1만 2,256건, 2022년 1만 7,488건. 매년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도 집주인이 외국인인지 확인해보세요가 기본 체크 항목이 됐어요. 강남에서는 거의 일상이 됐고 다른 지역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심각한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사소통 문제예요.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 돌려받을 때, 계약 갱신할 때.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이 어려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법적 문제예요. 만약 집주인이 외국에 나가버리면, 연락이 안 되면,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증금 회수 문제예요. 실제로 최근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인 집주인이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세입자 20명의 보증금 22억 5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중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22억 5천만 원이에요. 20명의 인생이 한순간에 막막해진 거죠. 이분들이 어떤 심정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외국인 집주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4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7%가 외국인이 될 거래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대비책은 거의 없어요. 외국인 집주인의 보증금 회수 보장 방안, 분쟁 해결 절차, 의사소통 지원. 이런 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결국 세입자들이 모든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18.4%로 가장 많아요. 그 다음이 전남 14.7%, 경북 14.0%, 강원 9.4%, 제주 8.2% 순이고요. 서울은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통계는 면적 기준이에요. 서울은 면적이 작으니까 비중이 낮게 나오는 거죠. 하지만 금액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서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서울에서는 구로구의 외국인이 158명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 123명, 영등포구 84명 순이에요.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원미구가 602명으로 가장 많고 시흥시 557명, 안산시, 단원구 552명 순이에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전략적으로, 계산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호해요. 지하철역이 가깝거나 버스 노선이 잘 되어 있는 곳들이죠. 둘째,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골라요. 재개발이나 뉴타운 예정지, 신도시 인근 지역들을 선호합니다. 셋째,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요. 아직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곳들이죠. 이런 패턴을 보면 이들이 단순한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는 게 명백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아파트보다 다른 유형의 주거용 부동산을 더 많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파트는 규제가 많고 관리비가 높지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임대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먼저 캐나다를 보겠습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그레이터 골든 홀슈 지역에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 외에 15%를 추가로 부과해요. 100만 달러짜리 집을 사면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해요. 와, 정말 비싸다. 맞아요. 그래서 투기성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막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진짜 캐나다에서 살려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지만 투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확실히 막겠다는 거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더 강력해요.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는 외국인 취득세가 무려 20%예요. 그리고 캐나다는 최근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아예 외국인의 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어요. 물론 영주권자나 워크퍼밋 소지자 등은 예외지만요. 호주는 어떨까요? 호주는 2017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어요. 첫째, 외국인이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아예 없앴어요. 둘째, 외국인의 양도소득세를 10%에서 12.5%로 올렸어요. 셋째, 조세 한계치를 2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낮춰서 더 많은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게 했어요. 그리고 호주 은행들도 정부 정책에 맞춰서 외국인에게 부동산 대출을 거의 안 해줘요. 결과적으로 호주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 해외 투자국이었던 중국인들의 투자 승인 요청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어요.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아예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있어요. 미국은 좀 다른 방식이에요. 연방 차원에서는 큰 규제가 없지만 주별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어요. 특히 FIRPTA라는 법으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팔 때 원천 징수를 강화하고 있고요. 뉴욕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사면 추가 세금을 부과해요. 하와이는 아예 외국인의 농지 매입을 금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선진국들은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관리하고 있어요. 무조건 막는 건 아니지만 자국민을 보호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확실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 제한구역을 제외하고는 신고만 하면 누구나 살 수 있어요. 취득 절차나 규제에서 한국인과 거의 차별을 두지 않아요. 다행히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전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어요.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통계를 만들어서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고 있고요. 실제로 성과도 있었어요. 작년 말에 외국인의 주택 및 오피스텔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를 벌여서 위법 의심 거래 272건을 적발했어요. 이 중에서 중국인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63건, 기타 국적이 83건이었어요. 272건이면 꽤 많네. 맞아요. 하지만 이게 적발된 것만 이 정도라는 게 더 무서워요. 적발되지 않은 건 얼마나 더 많을까요? 국회에서도 더 강력한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어요. 야당 의원이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을 발의했어요.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거죠. 여당 의원은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중국에서 한국인이 부동산을 살 수 없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거죠.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도 함께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조만간 종합대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첫째, 대응이 너무 늦었어요. 이 문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심각해졌는데 정부가 뒤늦게 대응하기 시작한 거죠. 둘째,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족해요.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셋째, 부처 간 협조가 부족해요. 이 문제는 국토부, 금융위, 기재부, 관세청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는데 아직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첫째, 관심을 가져야 해요. 이런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야 정책 당국도 움직여요. 우리가 무관심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시작이에요. 둘째, 목소리를 내야 해요. SNS든 댓글이든 국민신문고든 국회의원 홈페이지든 우리의 의견을 표현해야 해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죠. 셋째, 주변에 알려야 해요. 여러분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이런 현실을 알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알아야 대응할 수 있잖아요. 넷째, 우리 자신도 준비해야 해요.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 집주인이 외국인인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외국인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계약 조건을 검토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을 고려해 보세요. 다섯째, 올바른 정보를 구분해야 해요. 무조건 외국인 반대가 아니라 건전한 외국인 투자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인정해야 해요. 하지만 투기성 자금이나 불법 자금은 분명히 막아야 하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할까요? 먼저 현실적인 전망부터 해보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7%가 외국인이 될 거래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외국인 집주인도 당연히 더 늘어날 거고요.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변화에 대비하는 거예요. 건전한 투자와 투기성 매입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규제 사각지대와 불공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변화는 관심에서 시작되고 관심은 행동으로 이어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그리고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동주의보 레드크리스였습니다.